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네, 조금 늦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소식은 4년 전보다 제외국민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39%가 올랐대요. 이게 여러분들 정부의 심판론이 올라가면 이게 투표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할지 모르지만 재외선거 유권자가 14만 7,989명인데 9만 2,923명이 투표했다라는 거예요. 투표율이 무려 62.8%. 이게 해외에서 투표한 결과죠. 지금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벼르고 있는 거예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이 해외에 특히 대통령 하나 잘 뽑아놓으면요. 대통령을 잘 뽑아놓으면 외국에 있으면 굉장히 뿌듯해요.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 시대 때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거나 그 나라 내가 있는 나라에 오면 너무너무 가슴 벅차고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가 불과 3년 만에 지금 전 세계에 호구가 돼갖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 정말 이건 창피한 거거든요. 이 재외국민 선거는 4월 1일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상 이제 투표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기분 좋은 소식 여러분들 또 있습니다. 절대 찍고 싶지 않은 정당이 바로 국민의힘이 52% 과반을 넘었다는 것은 우리 지금부터는 표정 관리하셔야 돼요. 너무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180석, 200석 그러고 다니지 마시고 조용히 압승, 정권 심판, 경제 파탄 책임져라 이걸로 가셔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절대 찍고 싶지 않은 정당이 52%라는 거는 선거 끝난 거죠. 생각해봐요. 벌써 과반이 넘잖아요. 근데 무슨 선거를 이깁니까? 안 그래요? 국민의힘 52%, 민주당 38%, 무려 14%가 차이가 나요. 14%가 이게 어디에 영향이 많냐면 절대 찍고 싶지 않은 정당이 국민의힘이 이렇게 부정평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선거 막판에 이게 바로 수도권에서 엄청난 영향이 있는 겁니다. 수도권 박빙진이라고 얘기하는 지역 의외로 표차가 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항상 이 선거 결과를 보수적으로 보지만 벌써 국민의 과반이 왜 그러냐면 수도권에 유권자가 과반 이상이 50% 이상의 유권자가 수도권에 서울, 경기, 인천에 있고 의석수도 서울, 경기, 인천을 122석이나 갖고 있거든요. 이 수도권의 압승이 좀 예상을 조심스럽게 되지 않나. 전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전화하게 편하게 정치 분석하면서 얘기할 때 지난 21대 총선 여러분들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21대 총선을 우리가 바라볼 때 다시는 이런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런 선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저는 지난 21대 총선을 보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지역구에서 163석을 얻고 비례에서 17석을 얻어갖고 거의 180석을 얻었거든요. 야, 이렇게 이길 수가 있을까? 앞으로 이런 선거는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깨질 것 같다. 그게 어디서 깨지냐? 여러분들 가슴 뛰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부산과 경남을 합치면 40석이에요. 40석. 그쵸? 부산과 경남을 합치면 40석인데 우리가 지난 선거에서 180석을 얻을 때 부산과 경남에서 몇 석을 얻었냐면 6석 얻었어요. 그거밖에 못 얻었어요. 부산과 경남이 40석인데 부산에서 3석, 구울경에서 3석 얻어갖고 40석 중에 6석밖에 못 얻었는데 지금 어때요? 거기서 6석만 더 얻어도 장난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제는 송파, 수도권에서 송파와 강남 그쪽을 제외한 거기도 지금 박빙으로 싸우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수도권에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뺏긴 지역을 다시 탈환하는 분위기고, 기존에 있던 민주당의 지역들은 지키는 분위기고.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지금 국힘당은 무엇을 하고 있냐? 백석을 사수해라. 그렇다고요. 지네끼리 하는 말. 국힘당은 지금 모두가 백석을 사수하자. 목표가 백석이에요. 쟤네. 목표가 백석이에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저는 어제 밤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맨날 요즘 밤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동훈 윤석열을 때리잖아요. 내가 과연 한동훈 윤석열을 까는 게 맞나? 어제 밤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한동훈 윤석열을 까는 게 맞나?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보수 계멸의 선봉장인데, 그렇죠? 얘네는 보수 계멸의 지금 선봉장 역할을 진짜 대단히 하고 있는데 내가 얘를 까는 게 맞나? 한 새끼 생딱 들고 왔다 갔다 하고 한 새끼 대파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선거 막판이라고 천조 풀고 다녀도 아무 효과도 없고, 거기에 51분 대참사 대국민 대참사를 일으켰는데 아무 반응도 없고, 나는 대통령이 51분 동안 국민들을 상대로 해갖고 AI 얘기를 도리도리 51분을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는 처음 봤어. 기대도 없고. 왜 그런가? 이미 윤석열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끝났기 때문에 10분을 얘기하든 50분을 얘기하든 기대가 없는 거야, 국민들이.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원래 대통령이 그 새해 신년 기자회견도 안 하는 사람인데 51분 대참사를 하면서 이것저것 얘기하면 대통령이 그래도 무슨 의지가 있구나, 비전이 있구나,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2,000명 대파는 잊어라, 대파는 가라, 그리고 2,000명 대파를 없애니까 2,000명을 꽂아놨어요. 그렇죠? 근데 더욱 어제 윤석열의 51분 대참사를 보면서 국힘당 반응이 더 웃겨요. 진짜로. 국힘당 반응이 어떠냐? 저등신. 진짜 한마디로 국힘당 지금 이번에 총선 뛰는 사람들이 그 51분 동안 저등신, 아유. 그러니까 국힘당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국민들에게 진솔한 사과를 하고 늦었지만 뭔가 이렇게 그 비전을 제시하고 국정을 다시 바꾸겠다, 기조를, 이런 걸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수도권에서 선거를 뛰어요. 불과 일주일, 2주일 전까지만 해도 내가 10% 정도 이겼어요. 근데 갑자기 일주일 만에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을 해요. 국힘당 지지율도 폭락을 해요. 나는 졸라 열심히 아침마다 마이크 들고 다니면서 유세하고 인사하고 다니는데 지지율은 자고 일어나면 뚝뚝뚝 떨어져요. 그럼 누구 원망을 하겠어요? 초퉁신습 이거밖에 더 돼요? 그랬더니 어제 국힘당의 많은 분위기가 어떠냐면, 오락가락하는 대통령 논평이 만약에 사전에 입수했다 그러면 말렸어야 된다. 이거 진짜 국힘당에서 나온 얘기예요. 국힘당에서 어제 저 따위로 51분 참사를 만들 것 같았으면 말렸어야 된다. 지금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1도 도움이 안 되잖아. 원래 대통령이 저렇게 51분 동안 뭔가 비장한 각오로
2,000명, 2,000명. 대파는 가라. 대파는 잊어주세요. 8.75 대참사 2,000명으로 덮자. 이렇게 하면 뭔가 대통령이 의료 참사에 대해서 굉장한 의지가 있고 뭔가 국민들에게 믿음이 간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51분 대참사가 끝나더니 오늘 한동훈이 또 한 건 했죠. 육아휴직 대참사. 잘 지어난 이름도. 자영업자 육아휴직 대참사. 이건 참사 중에 참사입니다. 살다 자영업자 육아휴직 대참사. 와, 육아휴직 대참사. 자영업자들이 육아휴직 공약을 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나는 이해가 가요. 나는 한동훈 입에서 이게 왜 나왔는지 이해가 가요. 이거 장사는 누가 해야 하냐 바로 나오죠. 여러분들 제가 분석한 게 맞나 한번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한동훈이가 자영업자 육아휴직 공약을 걸었던 이유는 이게 신자유주의의 병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동훈이가 생각하는 자영업자는 프랜차이즈예요. 그렇죠? 한동훈이는 아침에 일어나서 서민들이 가지 않는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먹고 빵은 파리 바게트에서 먹고 제가 생각할 때 한동훈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한동훈이는 자영업자라는 기준을 프랜차이즈 점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영업자들을 프랜차이즈 점주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공약을 걸어갖고 대기업을 쪼아서 자영업자들을 쉬면서도 돈을 벌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서는 자영업자 육아휴직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거는 분석 잘했죠. 얘가 생각하는 자영업자는 전부 프랜차이즈 점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가게 문을 열고 내 이름을 걸고 내가 혼자 장사하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맞죠. 한동훈이가 자영업이라는 단어를 모를 리는 없단 말이에요. 한동훈이는 자영업자라는 단어를 모를 리는 없는데 프랜차이즈 점주들을 자영업자라고 대부분 생각하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자영업자들의 육아휴직을 주기 위해서는 본사를 조져서 자영업자들 점주들에게 육아휴직을 제공하겠다 이겁니다. 나는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국민과 어떤 소통이 되고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자영업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응? 내가 가게를 청소를 하고 내가 가게 문을 열고 내가 음식을 만들고 내가 물건을 팔고 내가 청소를 하고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강남 8학군 출신의 현대고등학교 출신의 공부만 했던 애라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죠. 이건 어떡하잖아 제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네, 역시 윤석열 대단한 것 같아요. 주가는 쭉쭉 빠지면서 물가는 쭉쭉 올라가요. 대박이죠. 국민들 가장 힘들게 하는 주가 폭락, 물가 폭등. 그렇죠? 주가 폭락, 물가 폭등. 대박입니다. 사과가 무려 비트코인이야? 88%가 오르게? 무슨 사과가 비트코인도 아니고 88%가 오를 수가 있냐고. 응? 3월 소비자 물가가 3.1%가 상승했어요. 여러분들 소비자 물가 이것도 3.1%면 별로 안 오르는 것 같죠? 소비자 물가 지수 잡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몇 가지 품목.
다른 품목은 훨씬 많이 올랐죠. 물가지수 잡는 거에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 코카콜라, 신라면, 서울우유, 대표적으로 우리가 필수품들 있죠. 그런 거는 소비자 물가를 잡는 거라서 함부로 못 올려요. 그런 것도 가장 필수적인 라면은 신라면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3.1% 올랐다는 것은 이 소비자 물가 잡는 그 제품이 아닌 거는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과일 먹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사과가 88.2%가 올랐는데 사과 10kg짜리가 7만원, 8만원이에요. 우리는 그냥 젤리나 먹습니다. 젤리, 사과 젤리, 그 다음에 배 젤리, 캐러멜, 사과 캐러멜, 오렌지 캐러멜 뭐 이런 거나 먹읍시다. 물가는 폭등, 주가는 폭락. 잘하죠. 근데 해법이 더 웃겨요, 여러분들. 대파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왼손에 대파 든 게 5,000원이면 좌파, 오른쪽에 대파 든 게 875원이면 우파래요. 왜 좌파는 비싼 대파를 먹어야 되고 왜 우파는 875 대파를 먹어야 되냐고. 나쁜 놈들아. 어? 왼쪽에 들면 좌파의 팥값은 5,000원. 우파 875원짜리 파 들면 우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물가 폭등이 일어나고 사과가 88% 폭등을 하고 대파가 5,000원 정도까지 하고 뭐 싼 데는 3,000원도 하지만 해법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역시 윤석열이에요. 통이 커요. 윤천조 맞아요. 윤석열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 무제한 무기한 투입해라. 이게 조치야? 응? 이게 뭐 나는 그렇게 잠깐만 잘 생각해봤어요. 제가 야채값과 과일값이 올랐는데 가격 안정자금으로 돈을 무제한 투입하고 무기한으로 투입하라. 아니 그러면 정부가 사갖고 싸게 준다는 거야? 뭔 소리야 이게 여러분들? 내가 좀 궁금해서 그래. 가격 안정자금 그러면 사과를 농사를 짓는 어떤 농가에다가 본인들이 싸게 팔라고 돈을 먼저 주는 거야? 뭐 하라는 거지?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어떤 과일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루트를 뚫어라. 그쵸? 아니면 만약에 이게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역 상품권을 활성화시켜 갖고 거기에다가 만약에 50만 원을 충전을 하면 지금도 10%를 더 주지만 뭐 20%를 더 얹어주겠다. 뭐 이런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 화폐를 쓸 수 있는 걸 월 100만 원으로 해주면서 국가가 거기에 130만 원을 넣어주면 30만 원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야, 나는 이런 정책까지도 알아. 그쵸? 그렇잖아요. 지금 각 지역마다 지역 화폐가 있는데 그 충전 한도가 뭐 30만 원이 있고 월 50만 원이 있죠. 100만 원으로 월 한도를 올리고 거기에 100만 원 충전을 하면 국가가 130만 원, 30만 원을 지원한다 그러면 우회적으로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나는 이런 정책들이 어떤 정책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왕이에요. 무기한, 무제한. 돈은 어디 있는데? 안 그래요? 야,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달러 찍어내냐? 무제한이면 어디서 돈 나는데? 응? 난 이런 걸 보면 이게 해법이야? 도라이도 아니고 이게 해법이야? 어쩌라는 거야? 응?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대안 제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믿지 않죠. 오늘부터 정부는 무제한, 그다음에 무기한으로 농수산물 가격의 안정에 만전을 기하십시오. 건이야, 너 휴지는 얼마짜리니? 오빠, 내 휴지는 5만 원짜리야. 휴지가 5만 원짜리면 합리적인 가격 아닙니까? 이런 개. 이 말 같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 저는 예전에 여러분들 인요한이가 국힘당 비대위원장 잠깐 했죠. 인요한이가 국힘당의 비대위원장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인요한이의 가장 큰 애킬레스건은 인요한의 입이라 그랬죠. 입. 한동훈이 그러니까 뭐든지 정치 초짜들이 나오면 입 조심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분위기에 들떠요. 지금 한동훈이는 제가 보면 거의 패닉 상태일 거예요. 어떤 날은 기분이 막 치솟아 갖고 막 신발 벗고 신발에서 내려와 갖고 신발 막 높은 거 있다가 신발 내려와 갖고 막 이러면서 막 사진 찍고 막 이러고 어떤 날은 기분이 되게 우울해 갖고 나라가 이렇게 된 게 제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랬던 막 기분이 하루에도 진짜로 뭐 조울증 걸린 사람 같이 어제는 그러잖아. 나라가 이렇게 된 게 제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지랄 떨다가 어떨 때는 막 여러분 생딱 들고 만세 막 그 카니발에서 그러다가 도라이 같아. 진짜로. 내가 보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저도 이제 정치 9단은 되잖아. 야, 저래 갖고 선거를 치른다고? 제 영어 수학은 잘했는지 몰라도 저거 그냥 바보구나. 쟤 바보구나. 내가 요즘 한동훈이가 진짜 정치 감각 제로라고 얘기하는 게 한동훈이가 조국 가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조국 가는 거예요. 조국은요. 갑자기 또 이 얘기를 인요한이 얘기부터 하고 조국으로 넘어갈게요. 인요한이 내가 입을 조심하라 그랬잖아. 근데 인요한이가 오늘 뭐라 했는 줄 아세요?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심판할 게 없습니다. 경기 나쁜 거는 다 전 정권 잘못입니다. 좋냐? 박수 받아야 되지. 국민들 60%, 70% 가까이 윤석열 심판해야 된다 그러는데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었다 비례대표 지금 받고 있는 인요한이가 윤석열 정부 심판할 게 없대요. 있나 없나는 봐야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한동훈이가 과연 선거를 치룰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왜 한동훈과 윤석열을 그렇게 조중동은 분리시켜 갖고 한동훈이한테 들이받아 지금 말입니까? 받아 이 새끼야, 받아야지 이겨. 제가 말입니까? 오늘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 정부가 모든 게 제 책임입니까? 들이받았다가 동훈아 너 잠깐 들어와봐 이 씨발 새끼야. 너 어제 뭐라 그랬어? 형님 그거 저희 뜻이 아닙니다. 하면 똑바로 해라. 뒤지기 전에. 그러면 오늘 모든 게 제 탓입니다. 도라이야. 용산 가갖고 조인트 한 대 맞으면 깨갱 하갖고 와갖고 오늘은 제 탓입니다. 어제는 안 그래요? 아니 바보도 아니고 제가 왜 오늘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조국을 까면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조국을 까면 깔수록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요. 한동훈이가 조국을 까면 깔수록 조국 신당은 더 부각되고 더 인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걸 모르잖아요. 어쩔 때는 완전하게 무시할 때는 무시하고 가야 되는데 조중동은 한동훈 입으로 이재명을 맡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에게 건이랑 니네들이는 좀 찌그러져 있어라. 총선 때까지는 보이지 말아라 했더니 건이는 특검에 걸려갖고 건이는 찌그러져 있고
어? 동훈이 누구야? 윤석열이는 그래도 내가 대통령인데 너무 이렇게 안 보이면 제가 뭐가 됩니까? 그러면서 민생 대파탄 토론한다 그러면서 그쵸? 민생 대파탄 토론한다 그러면서 천조를 풀어도 부정평가가 7%가 올라가 버리고 결국은 윤석열을 안 보이게 하고 한동훈과 이재명의 미래 대전으로 만들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번 총선을. 여러분들도 제가 한 1년 전부터 얘기했죠. 결국은 총선은 프레임 전쟁이다. 그렇죠? 총선은 프레임 전쟁이고 이번 총선의 프레임은 정권 심판론이 될 것이냐 야당 심판론이 될 것이냐 갖고 치열하게 싸울 것이다. 이미 조중동은 이재명 당대표 야당을 탄압하는 모습에서 결국은 야당이 진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야당의 도덕성과 결국은 발목 잡기 그래서 야당 국회를 바꿔야 된다. 이걸로 지금 붙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야당 심판론이 늘 조중동 원하는 대로 만들지는 못할 것이다. 근데 그 야당 심판론을 만들려고 한동훈이를 투입한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 한마디로 유치원생한테 국가대표팀 감독 지휘봉을 맡긴 것은 유일하게 얘가 할 줄 아는 말이 혐오 그 다음에 비판 이재명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니까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이재명을 범죄자로 보는 시각은 이 유치원생이지만 얘가 제일 뛰어나거든요. 얘가 제일 뛰어나. 그래갖고 니네들이 싸워라. 그래서 선거를 미래 대전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초반에는 한동훈 대선 지지율 몇 프로, 이재명 대선 지지율 몇 프로 이렇게 하면서 엎치락뒤치락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선을 이재명 대 한동훈으로 돌린 거예요. 윤석열의 국힘당이 아니라. 근데 조국을 갑자기 요즘 맨날 씹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특검한다고 하니까. 자기 특검한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이제 열이 받은 거죠. 조국은 범죄자입니다. 이런 이 비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지랄 떨고 다녀요. 그거는 검사가 기소를 한 다음에 기자들 잡아놓고 하는 소리예요. 검사가 기소한 다음에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할 때나 하는 소리예요. 얘는 집권 여당이에요. 여러분들 조국 장관은 조국 혁신당을 한동훈이가 까면 까질수록 사람들이 조국의 죄가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조국은 과도하게 죄값을 치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조국 혁신당에 박수를 쳐주는 거거든요. 제 말 맞잖아요. 사람들이 조국 장관이 무결점 잘생기고 그래서 지지합니까? 아니죠. 조국이 비판받은 그리고 조국이 죄송하다고 하는 그런 모든 죄보다 검찰의 수사가 가혹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에 조국이 나올 때 열광을 한 거거든요. 응? 그러니까 이런 바보가 이제 조중동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저 등신 새끼는 자영업자한테 육아휴직을 준다 그러고 느닷없이 조국을 자꾸 늘어지고 에라 모르겠다 나도.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김대중이가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시간 총선 끝나면 윤석열 스스로 내려와야 될 듯 뭐 이런 글을 맨날 쓰는 거예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 계속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더니 말 더럽게 안 듣죠. 말 더럽게 안 들으니까 이제는 이제 지원했던 그 조선일보마저도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가끔 헛갈려요. 내가 윤석열과 한동훈을 까는 게 맞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윤석열과 한동훈을 까는 게 맞나? 왜 이런 신호가 들어오냐면 그 여러 가지 보수 패널들 있잖아요. 채널 A나 TV조선이나 JTBC. 그런데 나오는 사람들의 발언을 보면요, 포기했어요. 옛날 여러분들 그 전원책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보수 패널이라고 했던 사람들 그냥 뭐라고 얘기해? 자포자기 심정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국민의힘이 이렇게 백성 미만이라는 소리가 나고 처박힌 이유가 뭔지 아냐? 대통령의 오만함 때문이다. 공감 능력 제로, 소통 제로인데 누가 좋아하겠냐? 이제 그런 사람들도 진짜 윤석열을 쉴드 쳐주질 않아요. 응?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경우 소름 돋는 예견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갑자기요. 저는 언론들의 논조를 좀 많이 봐요. 어제까지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51분 대참사를 만들었죠. 51분 대참사에서 기억에 남는 거는 이재명. 이재명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의사들의 카르텔을 깨야 돼. 뭐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남고. 그러나 저는 그 대화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을 의사들한테 넘긴 게 끝이죠. 갑자기 오늘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전공의들 직접 만나고 싶어한다. 라고 하니까 의대 교수들이 화답을 합니다. 전공의 만나달라. 윤석열 좋다. 윤석열과 전공의 회동성사 여부 주목. 그 다음에 윤석열 이틀째 병원 찾아 지역 종합병원에 재정 투자 아끼지 않겠다. 목요일 날 극적 타결 나옵니다. 늦었는데 얘네들이 모르는 거예요. 목요일 날 윤석열 전공의들과 직접 대화에 물 꺼터서 의료대란 급한 불 껐다. 기사도 써주는 거예요, 제가. 윤석열 전공의와 직접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 의료대란 급한 불 껐다. 왜? 그 다음날 선거거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늦었다. 분명히 나옵니다. 이거 빌드업이에요, 빌드업. 응? 왜 이런 기사가 어제까지만 해도 절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랬다가 갑자기 오늘은 전공의들이 보고 싶습니다. 예, 만나게 해주십시오. 결국은 왜냐면 의사들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의사들도 기득권 집단이잖아. 기득권과 기득권이 싸우면 서로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의료 기득권들이 중재에 나서 갖고 결국은 타협점을 찾을 겁니다. 응? 늦었다. 극적 타결, 국민 건강 위해서는 접을 수도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한 발짝씩 물러났다. 뭐 이렇게 하면서 목요일입니다. D-Day. 극적 타결. 저렇게 할 바에 결국은 사람들은 더 웃겠죠. 에이구 내일 투표니까 저지랄 떨지. 국민들을 개 바보로 알아서 이딴 짓 하는 겁니다. 네, 한동훈 오락가락 하고 있죠. 예, 이게 본인의 지금 정신 상태를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제는 전부 내 책임이 아니자. 이게 왜 다 내 책임이냐? 어제 말도 문제 있었지만 오늘 말도 굉장히 어제도 문제 있는 말, 오늘도.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지금 내 책임 없다라고 해도 문제가 있는 거고 오늘은 다 내 책임이다라고 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응?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얘네들은 그리고 박자가 안 맞아요. 어제 여러분들 타임라인을 한번 봅시다. 마포을에 출마한 함윤경이가 뜬금없이 뭐라 그럽니까? 탈당하라 얘기했죠. 그렇죠? 마포을에 출마한 함윤경이가 윤석열 탈당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함윤경 입장에서는 김경률도 지원 사격을 해주고 한동훈, 이건 뭐냐면 함윤경을 내려 꽂은 게 얘는 친한파예요. 누가 봐도 함윤경, 김경률은 한동훈이 라인입니다. 한동훈 라인이 먼저 물꼬를 터졌으면 함윤경이가 뭐하러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왜 탈당하라고 얘기했겠어요? 한동훈에게 물꼬를 터주기 위한 거예요. 그럼 한동훈이가 당연히 이제 대통령도 국민의 요구나 아니면 사과가 필요할 때다라고 하면서 뭔가 거들기를 바랬던 거죠. 응? 근데 바로 철회를 해요. 응.
하민경이는 저 병신 지가 말 못하길래 내가 돗자리 깔아줬더니 갑자기 오늘 뒤통수 맞은 거예요. 한동훈 라인의 하민경이는 오늘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갑자기 한동훈이가 하민경이나 어제 봐봐요. 하민경 한동훈의 워딩 보세요. 하민경이는 한동훈 라인이에요. 하민경이가 윤석열 탈당하라 그러니까 갑자기 어제까지만 해도 한동훈이는 이게 왜 다 제 책임입니까? 같이 들이받았죠. 그쵸? 어제는 박자가 맞았잖아. 같이 들이받았잖아요. 근데 하루 만에 널 들어와 이 쌍놈 새끼야. 그랬더니 들어갔다가 온 다음에 조인트를 맞았는지 어디를 머리를 뜯겼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대통령의 탈당은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쌩까요. 전화를 받았는지 잡혀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한동훈이가 180도 태도가 달라집니다. 모든 게 제 책임이다. 또 납작 엎드려요. 그 갑자기 하민경이도 뭐지? 나도 철회한다. 나도 대통령 탈당 요구 철회한다. 쇼를 하려 그러면 좀은 짜고라도 잘 짜고 시나리오라도 쓰고 하든가. 박자가 안 맞으니까 한 새끼는 대통령 탈당 요구를 했다가 갑자기 하루 만에 철회를 하고, 한 새끼는 내 책임 아니라 그랬다가 갑자기 이번엔 내 책임이라 그러고, 서로 안 맞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난 진짜 여러분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진짜. 난 진짜 궁금해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가 그래도 정치 분석 잘하잖아요. 누가 봐도 이 선거판을 잘 읽고. 이마당에 대통령이 국힘당에서 탈당하면 지지율이 올라가나? 난 진짜 물어보고 싶어. 난 그게 너무 웃겨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윤석열이 탈당하면 윤석열은 이제 국민의힘의 당원이 아니니까 무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국민의힘이 이게 되나? 바보들 아닙니까? 응? 나는 어떻게 정치를 지네끼리 나는 이거 탈당 요구하는 새끼들도 웃기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너무 웃기더라고. 어떻게 생각하는 수준들이. 그러니까 윤석열이 탈당을 요구하는 건 딴 게 아니라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분리시키는 작업이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인기가 좋을까 윤석열이가 인기가 좋을까, 그걸 한번 놓고 보자고요. 도찐이 개찐이에요. 그쵸? 그래도 윤석열 나라 상감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내가 보면 국힘당에서 윤석열이가 탈당을 하면 윤석열 코어 지지층이 이탈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제는 윤석열이 국힘당에서 나갔으니까 니들은 깨끗해. 국정에 무한 책임이 없어. 앞으로 나 민주당 찍으려다가 너희들 찍을게. 이런 도라이들이 있나? 이런 도라이들이 있나? 나는 이거는 도대체 어떤 새끼 아이디어인가? 뭐만 하면 대통령 탈당하라. 난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이상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이상한 건가? 근데 나는 너무 가끔 저도 TV를 보잖아요. 정치 평론가들이나 분석가라고 하는 자들이 이제는 대통령의 탈당의 요구가 굉장히 거세질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 나는 그것도 함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이 탈당을 하면 국민의힘이 살 수 있다? 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웃기죠? 이거 정치 평론가들이 만들어낸 얘기거든요. 집권 여당의 대통령이 소속돼 있으니까 선거가 불리하고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대통령이 탈당을 해야 된다. 나는 이게 뭐지? 이런 참신한, 이런 깜찍한 발상은 어느 대가리에서 나오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런 하민경 씨나 국힘당에서 윤석열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윤석열 탈당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탈당해도 안 뽑는다. 정신을 차리자. 지금 선거가 이번 주인데 윤석열이가 국민의힘을 탈당을 하든 사과를 하든 니네는 안 뽑는다. 바보들이냐? 어? 그냥 니들은 그 30% 있잖아. 제가 일본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싸울 겁니까? 해방된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를 떠들고 다닙니까? 제가 아리가또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지지해요. 응? 일본에게 아리가또 했습니다 해도 아 윤석열 잘한다 찍어주는 사람 많아요. 니들끼리 놀아 그냥. 응? 결국은 니들은 항상 그 30% 있잖아. 윤석열 박스권. 윤석열은 박스권이 아니라 제가 보면 프로준이에요. 프로준. 얼려 있어요. 윤석열의 사고방식도 과거에서 나타난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만 윤석열의 지지율은 얼어붙었어요. 30% 이하로 밑으로는 떨어져도 위에는 죽어도 안 올라갑니다. 어? 결국은 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장난을 치면서 여러분들이 정치가 굉장히 재미없을까봐 이렇게 나름 재밌게 얘기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 아마추어와 프로들 있죠. 제가 어제 이런 방송을 했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는 알 수 없는 민주당의 탄탄함, 이재명의 탄탄함, 저력이라고 하죠. 선거가 막바지로 가고 경기가 파이널로 갈수록 경험과 연륜이 나오는 겁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러냐? 경험과 연륜이 있는 선대에 보는 정치인은 30% 지지율에 취하지 않아요. 그렇죠? 한동훈이를 보면서 저 하는 게 걔는 그냥 자기가 다닐 때마다 사람들 그 30%, 그 지지율에 만취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한동훈이가 챙겨야 되는 사람들은 그 30%가 아닌 찻길 건너에서 쯔쯔쯔쯔 거리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정치는 그런 거예요. 내 앞에서 응원해주고 잘하고 있다라고 응원하는 사람들은 그 정치인을 망치는 겁니다. 그 정치인 듣기 싫은 소리라도 지나가면서 한마디 해주면 그거를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정치인은 큰 정치인이 되는 것이고, 국힘당과 한동훈에게 비판적인 말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을 좌파라고 얘기하니까 글러 처먹은 거죠. 한동훈이는 자기를 비판하고 욕하고 지나가는 정치인에게는 동료 시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정 철학이나 권력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윤석열과 한동훈은 하나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공동 책임이냐? 대통령은 사실상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대통령은 권력의 정점에 있죠.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잖아요. 이런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은 사실 나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정책을 펼친다 그래도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지만 나를 지지해주는 겁니다. 그게 정치예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의 요구가 10개면 적어도 2-3개는 들어주려고 하면서 이 요구를 들었을 때 내 지지자들에게 비판을 받겠지만 그래도 내 지지자는 나를 지지해준다는 그 강한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근데 윤석열은 본인이 대통령이라는 위치에서 어떤 정치를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냥 나를 반대하고 국힘당을 욕하고 나를 탄핵하라고 외치는 국민들은 국민이 아닌
종북 좌파 세력들하고 척결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같이 가야 될, 자기가 같이 리더로서 끌고 가야 될 국민들이, 모셔야 될 국민들이 아니라 국민들을 척결의 대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오만함을 보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네가 척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대놓고 국민들을 적대시하는데 어떤 국민들이 대통령의 따스함을 느낄 수는 없고 김건희의 디올백밖에 생각이 안 나고 허구한 날 뜬금없는 대파 휘두르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을 심판하려고 그랬던 그런 윤석열이가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무능한 정치인은 자기에게 향하는 박수가 민심인 줄 알아요. 그게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이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유세장 가면 한동훈이만큼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는 미래의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인기에 흠뻑 취해 있어요. 그러니까 밖의 세상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과 윤석열이 매일 통화할 거니까 동훈아 오늘 어땠어? 아 가는 곳마다 장난 아닙니다 요즘. 이번 총선 이길 수 있겠지? 아 과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왜 저 새끼들은 왜 우리가 백석도 못 얻는다는 거야? 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걔네 둘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동훈과 윤석열만 우리는 똑바로 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지지율이 안 나올까? 지네 둘만 몰라요. 왜 모르냐? 대선 과정이 셀카놀이가 아니잖아요. 오죽하면 홍준표가 대선놀이를 셀카로 전략을 셀카 찍고 다니는 전략을 쓰니까 그게 이길 수 있겠냐 이거죠. 응? 그거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냐 이거죠. 응? 결국은 한동훈이가 같은 당 사람들한테도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는 누가 봐도 국힘당에 254명이라는 지역구 후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 우리가 경쟁 상대인 국힘당의 어떤 후보들이지만 그 후보들이 볼 때는 한동훈이 대선놀이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얘는 지 혼자 다니면서 내 지역구에 왔으면 내 지역구 적어도 오기 전에 차 안에서라도 이 지역구에서는 어떤 것들이 주요 어떤 니즈고 공약이고 알아봐야 되는데 오자마자 2조 심판해야 됩니다. 이런 범죄자들 그러니까 이 새끼 뭐지? 우리 동네에서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욕을 하고 다니니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이 심판하자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래놓고 뭐 한동훈 하면 셀카 몇 번 찍어주고 으쓱하고 지는 그걸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은 지금 물가 사과 하나에 배 하나에 얼마 사과 하나 얼마 지금 참외 몇 개 얼마 정말 진짜 돈 10만 원 들고 가도 과일 몇 개 사고 햄 쪼가리 몇 개 사고 뭐 하나 사면 10만 원인데 그거 죽겠는데 나갈 돈은 천지인데 숨만 쉬어도 몇백만 원씩 나가는 이런 고물가 시대에 고금리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한동훈이 혼자 서민 경제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펼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범죄와의 전쟁이래요. 한동훈 입에서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떠올리는 게 뭡니까? 검사예요, 검사. 그러니까 스스로 무덤 파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치인 한동훈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검사 누가 봐도 검사라는 걸 지워야 되는 거거든요. 이번 총선은 한동훈이 검사 때를 벗으면 벗을수록 국힘당이 유리한 선거입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이건 범죄와의 전쟁이다. 이재명 조국을 심판하겠다. 사람들이 엇박자가 나오는 거죠. 그만 좀 싸워라 이 왼수 새끼들아. 2년 동안 이재명 탈탈 털고 조국 4년 동안 괴롭혔는데
아직도 전쟁을 한다 그러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한동훈 얘기 좀 할게요.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어제는 한동훈 어제는 제 책임 아니잖아요. 징징댔죠. 이게 진짜 무책임하죠. 난 이 얘기 들으면서 이 바보구나. 누가 봐도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 이인자. 그런데 제 책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야 니네 왜 이렇게 못해 지지율 안 나오고 어디냐면 국힘당 후보들이 이번에 진짜 총선 깨진다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한 제 책임이 아니잖아요. 왜 책임이 아니야 이 사람아. 응? 이 등신아 네가 국힘당의 대표야 지금. 응? 안 그래요? 국힘당 대표가 제 책임 아니에요 라고 하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봐. 대통령? 응? 이렇게 한심한 인간이 어딨어. 어린애들도 이러지 않아요. 제가 그랬어요 라고 하죠. 그렇죠? 어린애들도 눈치껏 제가 그랬어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선거 유세 과정에서 제 책임 아니잖아요. 한동훈이가 갑자기 나타났나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했잖아.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하고 국정을 운영했잖아. 근데 제 책임이 아니래. 여당 대표는 무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당의 대표 지금 비대위원장이에요. 제 책임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 책임이냐? 윤석열 탓한 거죠. 그러다가 전화 통화 그럼 이 새끼야 내 책임이냐 하니까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말 똑바로 해 이 새끼야. 그러니까 오늘 바로 하루 만에 제 책임입니다. 어제는 내 책임 아니다. 오늘은 내 책임이다. 정확한 워딩은 부족한 건 다 제 책임. 진짜 연일 엇박자예요. 응? 대통령 사과하고 탈당하라 했다가 하루 만에 남 탓하지 말래요. 안 맞아. 뭔가 안 맞아 얘네들은 지금. 그쵸? 어제까지만 해도 제 책임 아니다. 근데 의대 정원 문제 점점점 득에서 독으로 변하고 있죠. 처음에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이 의료 참사, 의대 정원, 의대 증원 대참사는 국민 여론이 90%가 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싸 이거 선거에 이용하면 되겠다. 문재인 정부도 못했지. 끌고 나왔다가 득표를 하려다가 갑자기 선거 막바지에 이게 독이 돼버리니까 부랴부랴 수습을 하려고 어제 51분 대참사를 일으켰더니 이 의대 정원 문제가 윤석열이 처음부터 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이거를 이용하려고 그랬다는 비판론이 나오니까 갑자기 오늘은 내 책임입니다 라고 떠든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여러분들 집권 여당의 대표가 어제는 남 탓, 오늘은 내 책임.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죠? 뭐라고 생각할까요? 쟤네 뭐야? 응? 그리고 여기저기서 여러분들 지금 국힘당뿐만 아니라 윤석열이가 엇박자가 얼마나 많이 났냐면 얼마 전에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세요? 한동훈이가 하도 종북 타령 그쵸? 이번 선거는 200석을 민주당이 얻을 경우에 대한민국은 종북 좌파 세력으로 바뀝니다. 이지랄 떨어다가 그 각 지역구에 나온 사람들이 야 그만 좀 해라 이 새끼야. 지금 물가 때문에 경제 폭망 때문에 죽겠는데 언제까지 종북 타령할래? 라고 하니까 갑자기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수막을 다 걷으면 됩니까? 현수막을 다 걷었어요. 그렇죠? 현수막 즉시 철거하라 그래갖고 종북 좌파라는 현수막을 국힘당이 전국에서 다 철수를 시켜요. 그러니까 국힘당은 이번 총선은 종북 타령은 안 하겠다는 국힘당 당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환이죠. 근데 갑자기 오늘 윤석열이 뭐라 그러냐? 졸라 웃겨요. 윤석열. 북한이 총선을 앞두고 사회를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지? 나 오늘 내 귀를 의심했나? 지금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종북 좌파 프레임을 버리고 읍소하고 국힘당이 어떻게 잘하겠다 이런 걸로 갈라 그랬더니 갑자기 윤석열이가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 사회를 흔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북한을 끌어들여요. 그랬더니 이게 뭐냐면 국힘당은 총선을 앞두고 북한을 떼놓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윤석열이가 뜬금포로 북한이 선거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짜증나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여당은 천막 다 치워라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종북 선거가 아니다 하면서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하는데 어제는 51분 대참사를 하더니 오늘 갑자기 북한이 선거에 개입한대요. 이게 국힘당의 전통적인 못된 버릇이에요. 2016년 박근혜 정부 때도 총선을 앞두고 어떤 짓거리를 했냐면 닷새전 탈북민 이슈를 발표를 합니다. 북한 간첩질이라고. 지금 북한 얘네들이 그러면 윤석열이가 왜 북한이 선거에 개입을 하려는 걸 중단시켜야 되냐 이런 발표를 하냐면 자기네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을 언급하면 자기네 지지층이 결집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웃긴 건 뭐냐?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건 간첩이 어디서 잡히건 70년 동안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전쟁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예전 같으면 북한이 동해상의 미사일 여러분들 이게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제가 현대사를 좀 뒤돌아보잖아요. 90년대까지만 해도요. 90년대까지만 해도 휴전선에서 총격전이 발생하거나 무장공비가 우리나라에 침투하거나 어떤 북한이 어떤 대남 공작이 불길하다 그러면서 전쟁의 위협이나 어떤 남북 관계가 굉장히 충돌로 이어지면요 싹쓸이를 했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부터 노무현 대통령 출범 이후부터는 남북 관계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 북한의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트에 가서 싹쓸이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같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알게 모르게 대한민국의 국힘당은 통일 반대 세력이죠. 누가 봐도. 북한을 마냥 적으로 생각했었는데 북한도 대화의 생다라는 어떤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을 하는 우리 민주시장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북한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여당은 그 사안을 남한을 즉 대한민국을 위협한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사람들은 안 통해요 이제. 옛날 같으면 여러분들 벌써부터 남과 북이 휴전선에서 지금 비무장지대에서 무기들이 대치가 있고 이러면 소문이 파다하게 나요. 막 전쟁 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막 마트에 가고 라면 사고 물 사놓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핵실험을 해도 그런 게 없죠. 없죠. 안 맞는 겁니다. 국힘당은 북한 종북 타령 그만하라고 한동훈에게 경고하면서 현수막까지 철거했는데 뜬금포 어제는 51분 대참사 오늘은 총선 앞두고 북한이 개입한다. 어제는 대통령 사과하라 탈당하라 라고 했다가 오늘은 남 탓하지 말라. 안 맞아 이 새끼들은. 이 새끼들은 뭘 해도 안 맞아. 그래서 니들이 안 되는 거야. 이대로 쭉 가면 제가 분명히 예고합니다. 지난 총선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고 그 다음에
요거 얘기하고 오늘 좀 걱정되는 거 몇 가지만 오늘 막판에 얘기할게요. 예. 네, 여러분들 오늘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드디어 제주 4.3 항쟁의 날이죠. 이거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님과 얘기를 하면 참 좋을 내용인데, 이 제주 4.3 항쟁은 우리가 이승만 정부에서 일어난 거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우리가 정부 수립일까지는 미군정이었어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해방 이후에 바로 이승만 정부가 수립된 게 아니라 미군이 45년부터 48년까지 한 3년 동안 미군이 우리나라를 통치를 했어요. 그 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주 4.3 항쟁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제주 4.3 항쟁은 단순히 짧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에요.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6.25 전쟁 이후까지도 약 7년 7개월간에 걸쳐서 제주도민들을 학살했던 사건이에요. 거의 7년 7개월 동안. 제주도에 그러면 여러분들 제주 4.3 항쟁의 발발은 어디가 됐냐면 3.1절 있죠. 3.1절 만세운동을 우리가 거국적으로 우리가 하는데, 그때 이제 시민들이 모여갖고 3.1절 행사를 하는데, 결국은 말 여러분들 들어보죠. 이 발달이 딴 거 아니에요. 응? 그냥 3.1 만세 운동에 대해서 그 행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말이 아이를 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지? 라고 하다가 결국은 그게 강압 진압으로 이어지고 엄청난 참사로 이루어졌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군정에서부터 이승만 정부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이때 그러면 왜 제주도에서 이게 일어났냐? 그러니까 3.1절 집회 당시에 경찰의 말에 아이가 치여 항의하러 모인 시민들에게 발포를 합니다. 응? 그때 제주도에는 남로당, 그때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완전한 1948년만 해도 우리가 완전히 분단 국가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뭐 남과 북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자유로울 때인데, 미군정이 남한에 있고 북한도 있었지만 갑자기 경찰이 발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역사에서 얘기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남로당의 북한 좌익 세력들이 선동을 해서 제주가 들끓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건의 이면을 보면 뭐가 있냐면요.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이승만 정부가 엄청난 국민 학살을 했죠. 알다시피 여순 사건은 뭐냐면 결국은 이 제주 4.3 항쟁이 터지자마자 여순에 우리가 최근까지 있는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군대가 반란을 일으켰다. 이 제주도를 진압하기 위해서 여순에 있던 군대를 투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좀 아니다라고 하면서 여수에서 저항을 했던 거예요. 그때 중령인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여순 사건을 어떻게 보면 자국민 죽이라고 가라 출동하라고 했더니 안 간 거예요. 그걸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민방위군 사건, 그 다음에 보도연맹 학살 사건, 이런 거창 양민 학살 사건, 이게 다 6.25나 해방 이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하나가 또 제주 4.3 항쟁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제가 아는 제주 4.3 항쟁의 진실은 저겁니다. 우리가 해방이 됐었잖아요, 여러분들. 여수 순천을 여순이라고 그때 표현을 했죠. 제가 아는 그러니까 제주 4.3 항쟁의 어떤 이유는 우리가 딱 해방이 됐는데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 일본으로 피해갔던
일제 식민지 시대 때 독립운동가를 중심으로 일본으로 피해갔던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거기 안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세력들도 있었고 만주와 어떤 블라디보스토크 이쪽에서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일본에게 끌려갔던 사람들이 가장 부산항을 통해서 제주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제주도의 인구가 늘어나요. 그때 그렇죠? 제주도에 그때 해방 이후에 인구가 늘어난 이유가 일본에 있던 사람들이 자국으로 해방됐다는 소식을 듣고 제주도를 가장 가까운 정착지 많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인구가 몰렸던 게 뭐냐면 해방 이후에 이승만이가 좌익 척결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남한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이 수도권에서 민족주의자들과 독립운동가들을 좌익 용공 세력들로 몰아갖고 때려잡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피하다 그러고 제주도까지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 그 남로당 그래고 제주도의 그 빨치산 부대 뭐 이렇게 하면서 많은 이제 좌파 세력들이 많이 숨어 있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제주도에 있는 좌익 세력들을 척결한다라고 하면서 이승만 정부에서 그때는 이승만 정부가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제주 4.3 사건은 1948년에 일어난 건 48년 4월 3일 날 일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부가 수립 전이기 때문에 미군정이에요.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이 주도했던 사건이에요. 발포 명령의 책임도 미국에게 있었고 이승만이는 미국에게 아부를 하면서 남한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자국민을 죽이는데 서슴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가시죠? 이승만이는 좀 있으면 남한의 단독 정부를 미군이 승인을 해주면 미군정에서 승인을 해주면 자기는 여기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반대하는 독립운동가들이나 민족주의자들이나 좌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 소굴을 제주도라고 생각해서 결국은 미국이 주도를 해서 제주 4.3 사건에 사실상 비극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이 2003년도에 제가 과거사 청산 위원회나 이런 거 어제 말씀드렸죠. 진상 조사를 합니다. 이때 진압 과정에서 미군정과 주한미군 고문단 이 사람들이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미군정 하에서 시작됐던 사건이고 미군 대령이 제주지구 사령관으로 직접 진압 작전을 지휘했던 사건이에요. 사람들은 이승만 정부의 경찰들이 투입돼서 진압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미군 대령이 제주 지구의 사령관으로 투입돼 갖고 직접 진압 작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잔인한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북한군이든 남한 사람들이든 구분이 안 되잖아요. 베트남 전쟁 같이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이 전쟁할 때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똑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잔인하게 진압을 했던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군 그러니까 4.3 무장 봉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미군정에서는 진짜 이거를 막 군대 미 보병 육사단 뭐 제주도 최고 사령관으로 사단장을 파견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의 군과 경찰을 미군이 지휘를 했었고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미군이 죽인 사람들만 제가 알기로는 5,000명이 넘어요. 주한미군 고문단은 제주도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거의 빨갱이 오리로 해갖고 전부 죽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들 제주도는 다 한 번씩 가봤죠. 수학여행을 통해서 가보고 뭐 여러 가지 되게 유명한 뭐 여러분들 제주도 하면 생각나는 게 어디 있어요? 뭐 주상절리 뭐 이런데 막 생각나는데 여러 가지 있죠. 뭐 끝에 뭐 제주도의 막 끝에 가서 여러분들 사진 찍고 막 그랬죠. 거기가 다 학살했던 장소예요. 폭포 어떤 끝에 뭐 계곡 뭐 이런 게 여러분들이 수학여행 다니면서 명지라고 했던 그런 장소들이 다 학살 장소였었어요. 그 폭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밀어갖고 죽이고
정말로.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주도 하면 제주도민들은 외부로 나가는 걸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효리 맞아요. 이효리가 살던 그런 데나 그런 데다 학살 장소였어요. 어마어마한 제주도민들을 죽이고 그랬던 그 사건이 제주 4.3 항쟁인데 결국은 제주도에 왜 무장봉기가 일어났냐? 결국은 이승만 정부에서 서울 수도인 서울을 중심으로 좌익 세력 때려잡는다고 하면서 점점 일제의 식민지 시대 때 활개했던 그 경찰 개 같은 새끼들이 결국은 민족주의자들과 독립운동가들을 때려다니면서 점점 밑으로 밀려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어떻게 보면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어떤 그런 북한의 남노당 조직과 끝까지 그 결사항전을 하면서 싸웠다가 결국은 우익 단체들에게 그러니까 같은 민족끼리 이념 대결을 하면서 민족끼리 총뿌리를 겨뤘던 사건이에요. 10년 전에도 얘기했죠. 하여튼 오늘 제주 4.3 항쟁에 대통령은 가지 않잖아요. 쟤네들의 원죄가 있으니까. 왜 그러면 윤석열이나 이런 이명박이나 이런 애들이 제주 4.3 항쟁이나 이런 항쟁에 그 참여를 안 하냐? 뉴라이트 입장에서는 엄청난 본인들이 숨기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뉴라이트 새끼들은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건국의 아버지라는 새끼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국민방위구이 사건, 보도연맹 사건, 거창 양민 미군에 의해서 죽었지만 이런 6.25 과정에서 엄청난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학살을 저질렀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얘네들은 그 제주 4.3 항쟁에 결국은 참여를 하면 이승만을 비판을 해야 되고 이승만 정권의 후예들인 결국은 지금의 국힘당 세력들은 국민들에게 반성을 하고 그래서 제주 4.3 폭동이라고 했던 거예요. 제주 4.3 항쟁이라고 용어가 바뀐 지 20년도 안 됐습니다. 가장 크게 여러분들 보시면 언제부터 우리가 제5.18 민주화 항쟁이라고 불렀는지 얼마 되지도 않았죠. 대부분 지금의 70대 분들 광주 사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아직도 은연중에 광주 사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5.18 민주화 항쟁이라고 얘기한 거는 진짜 몇 년 안 돼요. 제주 4.3 폭동이라고 얘기했고 5.18도 폭동이라고 얘기했던 인간들. 이런 역사가 바로잡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들이 여러분들 제주도민을 다 죽이려고 그랬었어요. 그때 제주도 인구의 70%가 좌파 단체에 동조하거나 관련이 있는 좌파 단체의 거점이라고 하면서 제주도민들을 다 좌파로 몰아간 거예요. 한마디로 그 청소를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냥 미군정에서 이 사태를 사실상 수습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그 남한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고 민족의 분단을 막고 사실상 좌익 세력 여러분들 제가 참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해방이 되자마자 국민투표나 여론조사를 하면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사회주의 국가로 갈 것이냐 민주주의 국가로 갈 것이냐고 했을 때 대한민국 대부분이 사회주의를 선택을 합니다. 왜?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독립의 역사는 좌파의 독립의 운동의 역사예요. 우리가 중국 상하이에서 독립운동을 했고 소련 그 당시에 소련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의 역사는 좌익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 지금이야 좌파하면 우리나라에서만큼 좌파, 간첩, 북한 이게 연관되지만 좌파가 나쁘다는 인식을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민족 상잔의 비극을 겪었었던 6.25라는 치명적인 어떤 이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는 원래 독립운동의 역사가 좌파의 역사예요.
그렇잖아. 우리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다 거기였으니까. 근데 지금 저희가 보면 좌파 하면 뭔가 죄 지은 느낌? 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정치 그 정알못들이 얘기할 때 얼마 전에 리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좌파는 죄 지은 느낌이다. 그 지가 생각하는 거죠. 그 얘기 들으면서 난 되게 웃었어요. 아, 리아는 늘 박근혜 만세를 외치고 그랬던 애기 때문에 좌파라는 개념에 대해서 북한 용공 빨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좌파는 나쁘다. 좌파를 죄인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좌파는 여러분들 정치 이념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안 그래요? 진보 좌파가 나쁩니까? 그러면 극우 보수가 좋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정치는 그 어떤 답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뉴라이트 얘기할 때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의 역사는 반쪽짜리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운동이 독립운동이 바로 반쪽짜리 역사이기 때문에 홍범도 장군을 독립운동할 때 좌파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이 새끼들 나쁜 새끼들이죠. 응? 그 당시에 응? 남과 북은 하나였습니다. 남북이 해방 이후에 분단됐잖아요. 그 당시에 좌파 우파가 어디 있어요? 전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중국과 손을 잡고 소련과 손을 잡고 일본에 대항하는 건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렇죠? 생각해봐요. 좌파 우파는 해방 이후의 개념이에요. 독립운동의 역사는 단일 민족 국가가 국권을 침탈당해갖고 일본에게 대항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기점으로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근데 해방 이후의 개념으로 홍범도는 러시아에게 협조를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좌파 독립운동가가 되고, 조선의열단의 김원봉 장군은 좌파의 이념을 갖고 있다 그러고, 그건 해방 이후의 뉴라이트의 개념이죠. 안 그렇습니까? 5천년을 우리가 분단 민족이 아닌 단일 민족 국가였는데, 이게 바로 반쪽짜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만들기 위한 거였어요. 해방 이후에 남과 북의 분단을 끝까지 반대했던 독립운동가들이나 민족 지도자들이 해방 이후에 미군정에서 워낙 좌익 척결, 냉전 시대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었기 때문에 민족 지도자들을 전부 좌파 빨갱이로 모르면서 이승만 정부에서 탄압이 심하니까 전부 위로 올라간 겁니다. 우에서는 친일파 반민족 행위자들을 척결한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밑으로 기어 내려오고, 이제 이해가 좀 가시겠죠. 우에서는 친일 부역자들 척결한다고 난리를 치니까 친일 부역자 새끼들은 남한으로 기어 내려오고, 남한에 있던 독립운동가들과 민족주의자들은 여기서 오히려 민족 지도자들과 독립운동가들이 오히려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 경찰 출신들에게 오히려 탄압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의 역사를 보면 반쪽짜리예요. 해방 이후에 독립운동가들이 남한에 있었냐 없었냐가 더 중요하게 돼버린 거죠. 너무 웃기지 않아요? 독립운동이라는 것은 단일 민족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권을 침탈당한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독립을 하는데 공을 세웠고 어떻게 일본과 처절하게 저항을 하고 싸웠냐가 그 독립운동의 역사인데, 해방 이후에 독립운동가들이 남한에 남아서 어떤 활동을 했냐가 북한에 넘어간 사람들은 지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반쪽짜리 역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뉴라이트 시대, 뉴라이트 세력, 신극우들이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독립운동의 역사도 반쪽짜리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제주 4.3 사건 얘기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두 번째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교육 공무원들 있죠. 이 교원들,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이 교원들 선생님들
선생님들과 이 공무원들 선거철만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지금 20, 30대가 여러분들 왜 극우적인 성향을 보이고 민주시민의 최소한의 소양도 갖추지 못한 채 20대의 유권자가 되냐? 저는 우리나라가 정치 결사의 자유, 어떻게 보면 참정권을 제한한다고 생각해요. 교육 공무원들, 교육자나 공무원들은요 정당에 가입을 하지 못하죠. 웃기죠. 일반 여러분들 검찰도 정당에 가입해갖고 지네들이 막 선거에 뛰어들고 막 합니다. 정당 가입과 정치인 후원 자체가 안 돼요. 특히 저거 뭐 이런 거는 말할 수 제가 뭐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어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처음에 여러분들 교육 공무원이랑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강하게 헌법에서 왜 지키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시고 있는데, 이게 이승만의 3.15 부정선거 있죠. 3.15 부정선거 때 공무원들이 동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과거 자유당 정권에서 자행됐던 3.15 부정선거에서 교원과 공무원들이 동원된 관권 선거를 경험한 다음에 이들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강하게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권력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공무원과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걸 만들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현대 시대가 오면서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 같이 교원들과 공무원들한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나라는 없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처음에 시작은 3.15 부정선거의 영향 때문에 그 당시에 선생님들이랑 공무원들이 동원돼서 부정선거가 일어나서 철저하게 그 다음부터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을 보시면 이게 학교 교육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학교에서 정치적 발언 한번 했다가는 선생들한테 부모들한테 난리가 납니다. 저 선생 민주당 지지자래. 애들부터 난리가 나요. 어떤 학교에서 어떤 토론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뭐 토론, 논술 그런 게 학교에서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요즘에 쟁점이 되고 있는 뭐 의대 증원 문제나 아니면 비례대표 문제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선생님이 주제를 해서 난상 토론을 만약에 학생들한테 시킨다 그러면 선생의 어떤 정치적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가미가 되겠죠. 근데 무조건 이런 것들이 정치적 중립에서 훼손된다라고 반발을 하고 항의가 들어올 위험성이 있으니까 아예 이런 쟁점 토론을 선생들이 해외 사례이죠. 미국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다. 그럼 미국의 예를 들던가 아니면 아주 먼 역사적인 얘기를 갖고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시민 양성은 교육기본법과 교육 과정에서 정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5.18은 폭동입니까? 5.18은 민주화운동입니까? 이런 단순한 토론만 해도 여러분들 제 말 뜻 이해하시겠어요? 5.18은 이제 국가기념 행사가 됐잖아요. 이런 국가기념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일베들은 아직도 5.18은 폭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5.18을 폭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5.18을 민주화 항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토론을 붙이면 그 토론의 결과가 결국은 선생이 나중에 양측의 토론을 다 듣고 5.18은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민주화 항쟁으로 이미 국가기념행사로 지정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들 사이에서도 5.18이 항쟁이니 폭동이냐는 이런 정치적 이념 싸움은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들 자체가 어떤 선거에 대한 중립의 의무를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런 얘기를 못해요. 특히 여러분들 이게 왜 제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교원들과 공무원들의 정치 참여 확대를 늘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놓고 무슨 민주시민 양성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제 정당 가입은 16세부터 하는 거 아세요? 16세부터 정당 가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만 18세 이상이면 유권자가 됩니다. 당당한 국민으로서 자기의 선거권을 행사하는 거죠. 투표권을. 그러면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 18세 학생들에게는 선거권만 주어주고 그들에게 18세들이 토론을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공약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어떤 조짐도 없는 거예요. 너무 잘못됐죠. 분명히 대한민국에서 유권자가 됐고 참정권이 있는 분명히 한 명의 개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소중한 한 표를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그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청소년들 스스로 유권자들이 공약을 제안하거나 평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들을 좋게 하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우리에게는 이런 공약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요구하는 공약이 만약에 유권자들이 학교에서 그런 토론 문화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만 18세 이상 유권자들은 정치권에 이런 걸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정치권에 그 요구가 전달되면 그 정치권에서는 만 18세 이상의 유권자들이 이런 거는 그런 정치계에 반영되는 거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자체가 교원들의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권자들을 상대로 그들의 니즈나 그들의 어떤 요구가 무엇인지 알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 어린 18세 유권자가 생김으로써 그들의 요구가 시작되고 새로운 정치를 요구하는 세력들이 생기면요 정치판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왜 그 일례로 교육감 선거할 때 기호가 없잖아요. 졸라 헛갈리잖아. 왜 그런지 이제 알겠죠. 교육감 선거에 기호가 없는 게 바로 교육감들이 교원이라서 그런 거예요. 교육공무원들이다 보니까 정당에 가입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기호가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깜깜이 교육감 선거가 되는 겁니다. 응? 이제 아시겠죠? 응? 그리고 교육감을 뽑는데 선생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응? 그렇잖아. 교육감을 뽑는데 선생들이 그 교육감을 뽑지도 못하고 진짜 이제는 좀 대한민국의 20대 30대들이 올바른 민주시민 교육 양성이나 어떤 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좀 발전을 하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늦출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거 저는 반드시 22대 국회에서 이거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선생님들 보시면요, 물론 보수적인 선생님들도 있겠지만 완전 수구 세력들 같은 선생님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다가 난리가 나고요. 선생님들의 정당 가입과 선생님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해주면 20, 30대의 일배화와 수구화를 막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민주 진영에서 20년, 30년 이후를 내다볼 때 저는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말로만 근현대사 교육이 아니라 근현대사 교육을 우리나라는 이념 대결로 몰아붙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편향되게 가르칠 수는 없어도 아이들에게 어떤 주제를 놓고 정치적인 거, 시사적인 것들을 토론을 시키고 본인들도 이제 18세니까 16세부터 정당 가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고1만 돼도 나는 민주당 당원이야 이렇게 떠들고 다닐 수 있어요. 응?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마냥 20대들이 보수화되고 있다는 게 MZ 세대들이 각자 도생의 세대고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민주주의였기 때문에 어떤 대한민국의 수구 세력들과 진보와 보수의 어떤 마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추상적인 얘기보다는 결국 교육의 부재예요. 제가 보면 교육의 부재입니다. 교육의 부재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 공무원들의 정당 가입이 제한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교조 선생님들이 좌파로 몰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교조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교육과 학생들의 인권과 학생들의 어떤 토론, 그다음에 민주적 소양 의식을 만들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정당 가입을 못하니까 그분들이 오히려 학교에서 좌파 취급을 받는 거예요. 주저리 얘기했고, 그다음에 경제 얘기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 얇은 제 경제 상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쉽게끔 얘기할게요. 지금 엄청난 잘 모르셔서 그러지 고환율이에요. 지금 거의 1,300원에서 1,400원을 막 넘어갈 정도로 1,300원대 후반이에요. 1달러당. 1달러당 거의 1,300원, 1,400원까지는 안 가도 1,300원 후반대까지 하면서 고환율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 강세죠. 그러니까 미국이 달러 강세인 이유는 미국의 돈 가치가 올라갔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그동안 2년 동안 미국이 고금리 정책을 쓰면서 사실상 달러를 전 세계에서 회수하는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의 경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탄탄합니다. 미국의 경제가 탄탄을 하고 기대 이상으로 미국의 어떤 경기가 좋아요. 그리고 미국의 연준 있죠. 금리를 조정하는 연준이 언제 금리를 인하를 한다라는 확실한 일이 없어요. 뭐 6월 달에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가 있다. 뭐 그런 얘기는 있지만 결국 전 세계는 기축통화인 미국의 달러가 어떤 금리를 인상하냐 인하냐에 따라서 가장 경제적 구조가 취약한 개발도상국부터 선진국까지 타격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어떤 우리나라 같이 민감한 나라는 없잖아요. 미국의 어떤 환율 정책이나 어떤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만 어떤 미국의 달러가 고환율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도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여행 많이 가시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엔저 현상입니다. 엔저. 그러면 일본은 왜 엔저냐? 그건 국가가 개입하고 있어요. 일본은 지금 경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사실상 여러 가지 엔화 약세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펼치다가 금리를 올렸는데도, 일본은 경제가 좋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일본의 돈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데도 일본은 돈 가치를 낮추기 위해서 국가가 국채를 매입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그건 뭐냐면 더 탄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더 탄탄하게. 그러면 내수를 살리면서 사실상 수출로 자기네 돈이 가치가 낮아지면 수출할 때 상대국은 더 싸게끔 갖고 오니까 아무래도 수출이 더 좋겠죠. 그러면 중국은 왜 그러냐? 중국은 위안화 정책에 있어서 더 약하게 위안화도 약세를 하는 분위기예요. 뭐냐면 중국의 내수 절벽에 부딪혔어요. 중국이 이제 내수가 성장하면서 중국이 연 7% 이상의 성장을 하다가 중국도 이제 3% 4%대의 어떤 성장기를 멈추면서 내수를 다지기 위해서 수출 주도의 산업에서 내수 경기를 좀 살리려고 그랬는데, 중국이 한 몇 년 동안 고성장 정책을 했다가 내수 진작 정책을 했다가 하다 보니까 이제 내수의 절벽에 막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도 어떻게 돼요? 내수가 절벽에 걸리니까 눈을 해외로 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중국의 돈 가치가 올라가 있으면 다른 나라에서 1,000원이면 중국 물건을 샀었는데 중국의 돈 가치가 1,500원이 되는 바람에 이 볼펜 하나를 1,500원에 수입하려고 그러면 수입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중국도 지금 사실상 수출
수출을 통해서 성장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서 위안화의 저기 뭐죠? 그 약세를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만 근데 중국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중국을 경계해야 되는 게 예전에는 중국은 그냥 제조업의 나라, 공장이 많은 나라라고 하면서 우리와는 어떤 기술적인 차이나 갭이 꽤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주력 사업인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기차, 2차 전지, 백색 가전 중국이 다 따라오고 있어요. 거의 이제는 중국과 우리나라가 기술력 차이가 10년도 안 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더 고품질, 더 프리미엄 브랜드를 통해서 어떤 고급 제품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 중저가의 제품들은 이제 중국에게 뺏기는 그런 상대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와 어떤 수출 시장이 열려 있었는데 윤석열의 사실상 쇄국 정치예요. 그렇죠? 나는 21세기 쇄국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국익을 위해서 문호를 활짝 개방해 갖고 싸울 땐 싸우더라도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뒤로는 외교를 펼치는데 21세기 쇄국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가장 우리나라의 제품을 많이 사주고 수출을 통해서 가장 우리나라가 무역 흑자를 볼 수 있는 여태까지 우리는 중국을 통해서 무역 흑자를 봐왔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의 대부분 40% 정도를 중국이 소요를 해줬고 나머지 뭐 미국과 러시아, 유럽에서 나머지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 품목, 그다음에 동남아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수출 패턴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중국과의 무역 적자의 시대가 오고 왜 중국이 이제는 대한민국 제품을 사지 않고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자국 브랜드, 한국 제품 사지 않겠다라는 반한 감정도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한국 제품보다 값싸고 어떤 뭐죠? 대체할 수 있는 중국 제품들이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도 고급화 전략을 쓰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만 여러분들 결국은 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달러가 더 올라갈 확률이 좀 커요. 우리나라는 내수 부진 거기에 어떤 뭐 조선과 반도체가 회복세는 있다고 하지만 다른 어떤 그 경제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이 그렇게 많잖아요. 건설 경기뿐만 아니라 이 공급금리에 의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PF 담보대출, 파이낸셜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런 것도 그래서 4월 위기설까지 돌고 그래서 내수가 살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가 지금 이 경제의 어떤 그 미국의 달러 강세가 더 부담을 주고 있어서 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뭐 제가 잘 모르지만 앞으로 달러는 강세 현상이 우리나라에게 계속 유지될 것이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 이 고금리 부동산의 문제 아직 시작이 안 됐어요. 이 프로젝트 파이낸셜이라고 결국은 이제 금융권도 부실이 나올 수밖에. 건설사가 도산한다는 것은 그 건설사가 도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저기서 공사를 했는데 분양이 안 되거나 여기저기서 공사를 하다가 마른 데가 많거든요. 여러분들 동네 같은 데 다니다 보면 집 짓다가 만 데 되게 많죠. 생각보다 아파트 몇 동을 지어놓고 건설하다가 중단된 데가 되게 많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원재작 값이 엄청나게 상승을 해버려서 그래요. 불과 3, 4년 전만 해도 아파트 한 동을 짓는데 만약에 100억이 들었다고 치면요. 불과 이제 3년이 지난 지금 아파트 한 동을 짓는데 거의 130억, 150억이 드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를 다 짓고 분양을 해봐야 남는 게 없으니까 아예 짓다가 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짓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놨던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행사나 그런 쪽에서 은행을 통해서 그런 돈들이 이제 지금 PF 대출이 폭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짓다만 아파트들이 그 이유가 그거예요. 원재작값 상승과 인건비 상승에 의해서 이걸 다 지어갖고 분양이 될 것도 같지도 않고
분양이 된다 그래도 오히려 빚더미에 올랐으니까 차라리 만세 부르고 튀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시행사나 시공사가 이거는 뭐 30층까지 올리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한 10층 올리다 보니까 야 갑자기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 갖고 10층까지 올릴 때 100억이 들었는데 10층에서 20층까지 올릴 때 200억이 들어요. 그럼 누가 짓겠냐고. 야 이거 계속 완공해봤자 우리 이거 빚더미다. 그러니까 짓다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건설사는 그냥 그거를 자기네들이 손해로 잡고 건설을 포기해버리면 은행에서는 10층까지 짓는데 돈을 대줬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이 지금 폭탄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리고 다 짓고 나서도 사람들이 분양가를 어느 정도 생각했는데 지금 집값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파트 분양은 거의 3, 4년 전에 하잖아요. 지금 왜 여기저기서 입주 대란이 벌어지고 왜 입주가 포기하냐면요. 3년 전에는 영끌한다 막 그러면서 청약저축 넣어갖고 30평대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10억 정도면 잘 받았다라고 해서 받았는데 지금 입주하려고 하니까 그 아파트가 똥값이 돼갖고 6억밖에 안 해요. 누가 입주하겠냐고요. 그죠? 내가 3년 전에는 이거 당첨만 되면 10억이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당첨을 기다리고 당첨이 됐어. 그래갖고 중도금 무이자 뭐 하면서 버텼는데 3년 후에 입주하려고 했더니 이 아파트가 지금 6억밖에 안 해.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나는 10억에 분양받았는데 지금 여기저기서 아파트가 시세가 6억밖에 안 돼. 포기하는 거예요. 입주를. 누가 그러고 내 돈 예전 금리가 쌀 때는 내 돈 4억 대출 6억 그렇죠? 60%는 웬만하면 아파트 담보대출 나오니까 내 돈 4억 은행 돈 6억이면 이자 부담률이 뭐 주택담보대출 뭐 2% 후반 3% 초반대니까 6억 대출 받아봐야 뭐 200만 원 뭐 300만 원 이 정도면 버틸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6억 대출 받았던 사람들은 한 달 이자가 거의 500만 원, 600만 원 나가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못 버티는 거예요. 물량은 쏟아지지. 왜 그러냐면 3년 전에 집값 폭등할 때 문재인 정부에서 여기저기서 임대주택이나 막 짓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량은 이제 터지는 거예요. 이제 물량은 터지는데 금리는 고금리예요. 누가 대출 받아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네, 여러분들 벌써 몇 시에요? 1시 42분에 오늘 수요일 날 저녁에 여러분들 세월호 참사 우리 유가족 지성이 아버님이 만드신 바람의 세월 감독님과 지성이 아버님 모시고 세월호 참사 10주기 그 영화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잊으면 안 되죠. 저는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방법은요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그날의 슬픔을 잊는 분들도 많은데 어떤 아픔은요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거는 추모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번 10주기 때 여러분들 꼭 아직도 엊그저께 같아요. 그 YTN에서 배가 세월호가 침몰하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안타까워했던 그런 생생한 시가 머릿속에 있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잊지 않는 것들. 그래서 제가 오늘 4월 3일 날 바람의 세월이라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멘터리 영화가 오늘 개봉을 하기 때문에 그 영화를 만드신 우리 지성의 아버님과 감독님을 모시고 오늘 밤 10시 반에 여러분들과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시청해 주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시사타파 스튜디오 10시 반에 공개 방송으로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 9시나 오셔갖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있다가 방송 끝나고 차로 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